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른바 독대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득될 게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의 계속된 독대 요청이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이 돼 논란이 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다시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재단은 성금을 모금해 DJ 사저를 산다는 건데요. 그럼 100억의 사저를 팔은 김홍걸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이제 독대 요청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른바 독대 갈등입니다. 계속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는 상황. 이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특별히 묵직한 두 분의 전직 의원 좀 모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우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묵직한 평론가 논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뉴스와이드 시작하자마자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 상당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만찬장에 있었던 친윤계 최고위원하고 아침에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아침에 분위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기가 느껴져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빨리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또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화기애애하게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고기 대접했는데 우리 한 대표 고기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시작했고 저는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을 몰랐으니까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유출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받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을 설명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화기애애했다. 한기가 느껴졌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다르게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마치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이 두 분의 설명이요. 이런 가운데요. 뒤늦게 좀 알려진 내용이 있네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좀 두 차례 한 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대통령실이 독대 대신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1대1 만남, 회동 대신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차담회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말한 걸까요? 이게 맞다는 건지 맞지 않다는 건지는 묘하지만 대답 자체가 글쎄요, 누가 말한 걸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이 맞다고 전제를 하면 차담회를 제안한 걸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나름 대화를 하려는 어떤 성이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한 대표가 그건 안 되고 1대1 이른바 독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마치 야당 대표처럼 대통령을 압박한다. 계속 독대 얘기를 하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독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대통령의 입장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예,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국민의 입장. 해봐야 돼요. 국민도 뭐 여러 저게 있겠지만은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예. 뭐 외교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의료 대란 문제도 그렇고 예,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게 아무리 뭐 야권 야당의 공격 프레임이라고는 하지만 예, 어쨌거나 지난 총선 전서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 이슈 제기가 있는데 예,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자 회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과 만나서 솔직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건만 해도 예.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하고 20년 직이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대통령하고 독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이게 다른 어떤 당정회의 하듯이 쫙 여러 명이 또는 여러 명이 회식하는 만찬 장소에서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 요청하는 게 참 애처롭고 딱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뭐 국민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독대 얘기를 거듭 일각에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요. 독대 고집이라고 표현하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독대에 대한 간절한 요청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오늘요. 이것도 다릅니다. 표현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겠는데. 자, 이번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께는요. 자, 한동훈 대표 거듭 1대1로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속 거절을 하는 걸까요? 우선은 관계에 대해서 예. 서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셨지만 그 전에 어떤 정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제일 강한 조직에서 계시다가 검찰에 계시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이게 상하관계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협력과 그 같이 논의하는 동지적 관계지 상하관계 회사나 조직 어떤 공공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보스와 부하 이런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 여당 당 대표를 과거 특히 한동훈 그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검찰에 있을 때 수적처럼 부리던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전직 그 여당 원내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대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예. 그 동지적 관계나 수평적 관계를 보지 않는 게 첫 번째. 독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현안에 대한 이견이 너무 뚜렷한 거죠.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면 어떤 얘기가 있을 게 뻔하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그 옛날 검찰에 있을 때 늘 나가면 이 언론 플레이 제일 잘한 검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가면 했던 얘기가 어떻게 릴리스되고 언론에 흘려질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예, 그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예, 원래 검찰에 있을 때 그게 유명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번 만남 자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그냥 그 당대표라는 걸 별도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20여 명 모여가지고 그저 밥 먹는 자리 정도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거는 아까 3자도 나왔는데 3자든 5자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그게 단독회담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나 다른 최고위원이 뭐라 관여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만나는 자리가 그 수정되더라도 조금 한 서너 명 만나는 자리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독대의 성격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한계라고 꼽히는 정치인들도 뭔가 계속 언론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써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뒷부분입니다. 앞에 야당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 발언 특히 무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저게 얘기의 표현을 보면은 당당하고 설득이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당당하고 설득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과 대의를 가지려면 무지성인 진영 논리만으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권력제에 대한 맹종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서 모시고 있다고 해서 충신이 돼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예. 그 대통령의 성공으로 우리 당도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고 예.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그런 예. 어떤 충신의 길을 가야지 그냥 대통령이 심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맹종하고 그다음에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진영 논리로만 똘똘 뭉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과 공익을 보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요, 이 무지성 지지한다라는 거는 당내 일부 뭐랄까요, 뭐 세력일까요, 아니면 당내 일부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예. 그게 뭐 나는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해라도 우리는 그 오해하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3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져요. 예. 소정 변호사, 이 발언 혹시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익명으로 또 굉장히 불편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또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신뢰가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독대를 하는 것도요. 이번에 그 성북구의 이상규 위원장이 예. 백서를 집필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독대를 요청해 놨더라고요. 아, 거기도 독대 요청을 했어요? 예, 언론에. 근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게 독대 다 요청할 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미리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저는 이런 걸 이게 처음 보거든요. 원래는 미리 이제 다 이게 비공개로 협의해가지고 예. 실제 합의가 다 돼가 독대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이게 독대를 해서 성과분이 나왔을 때 예.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예, 예. 미리 언론에 누가 누설했는지 모르겠지만 누설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제까지 내년에 의대 정원 백지화나 김건희에서 문제까지 독대해서 말한다. 이러면요. 이게 독대하자는 겁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그러더라도 얘기한 적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 제가 대충 유출견이 들은 게 있는데 예, 뭐 예. 확인 안 되고 방송에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전부 이게 좀 예의나 프로토콜 의전을 좀 갖추어서 예. 정중하게 독대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억지로 만난다고 뭔가 이게 김건희에서 문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마치 여론에 반응해서 예. 계속 대통령께 쓴소리 하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근거리에 갇혀 있는 예. 완전히 뭐 불통 대통령 이미지 만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정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지만 예. 조금 이게 이런 예의나 품격 그다음에 진짜 진정하게 운명 공동체라는 이런 게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봅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하고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대통령하고 국민의 한 가까우십니까, 사람으로 소정 변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오. 지금 지지율 뭐 퍼센테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는 그럼 그거 어떻게 뚫고 헤쳐나가실 거예요?
갑자기 서 변호사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요? 대통령도요. 충분히 국민의 민심에 어떤지 다 알고 있고 예.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도 하려고 이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김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대통령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재 위기의식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조만간 독대도 어렵다고 보시는 하지만 거예요? 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라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지금 굉장히 꺼져가는데 이런 예, 상황에서는 정치는 그렇습니다. 상대를 못 믿더라도 사실 그저께 그 만찬에서도 사실 지금 4장 달랑 이제 그 스틸 사진만 나왔던데 예. 그거보다는요 오프닝 정도에서는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대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예. 그런 그 쇼조차 못할 정도여서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나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예. 정치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쇼라도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출신 두 분이 참 그걸 하려나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예,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도 좀 말씀하시죠. 답답한 게 우선 저 자리 자체가 좀 부적절했어요. 오. 왜냐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술은 안 드셨지만 예. 지금 현재 의료 대란 때문에 그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고 그 경제 상황도 어렵고 뭐 국제 정세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조금 안이해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자리 같이 보였다. 차라리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협의하는 자리, 그러니까 현안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를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또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그런 자리가 더 모양이 좋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같다. 예, 데칼코마니처럼. 왜냐하면 일단 지금 여러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변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 역시 독대를 하든 대통령과 뭐를 하든 간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상의하고 예. 주요 당직자들과 협의해서 당의 뜻을 모아서 당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대통령이랑 독대할 거야 해서 그게 어디서 흘러나왔어. 뭐 누가 흘렸냐. 이러면 흘린 데는 대통령실 아니면 한 대표 측근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비밀스러운 사안이 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기사화될 거고 기사화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그렇다면 최고위원들한테 중지도 모아보고 어떤 형태가 좋겠냐. 내가 꼭 한번 만나서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최고위원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여당 대표가 당의 힘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자, 뭐 여러 차례 걸쳐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해 주는데 아무튼 심상치는 않아요. 사실은 만찬이 끝난 뒤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녁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면서 들으셨다는 반응들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무지성이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 특히 1대1 독대를 하자는 요청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석과 해석을 막 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계속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예상하는 우선 그 볼 수 있을 만한 결단은 당 대표직 때려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럴 만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 대표 안 해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빌드업이다.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 모습이 본인이 당대표 사퇴를 하기 위한 이른바 빌드업.
축구 용어가 나왔어요.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골을 넣기 돌아가면서 위해서. 골을 목표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다. 네. 그 목표는 사퇴다. 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용남 의원의 정치적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예.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도 남을 뿐이죠. 김용남 전 의원의 개인사와 관련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지금? 본인의 의사결정 스타일이 그래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나온 사고라고 봐요. 약간의 본인의 경험치가 그렇죠. 반영된 거 아니냐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뭐 만약에 저라면은 저렇게 얘기 안 하죠. 저라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금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지를 끌어모으되 결단력 있는 방향을 계속 암시하면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가고 예. 그 속에서 어떤 피해나 핍박이 있으면은 그거를 받는 모습을 가져가라. 그러면 예. 국민들이 동정도 하고 진정성 있다라고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갈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돼가지고 쫓겨났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오랜만에 듣네요. 여기 최근에 그게 전문 용어가 됐어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뭐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들이 저는 예. 오히려 김옥균 프로젝트로 보이지 한동훈 대표가 과하다 이렇게 보이지 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홍 대표님이 또 다른 어떤 그 착안을 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서 함께 한다라는 것까지 좀 더 보여주면서 저기를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집권 여당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정치인인데 자꾸만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번에 사퇴 빌드업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현상을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준비된 내용은 보수층 인사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개해드리죠.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는 보수층 맞죠? 뭐 다른 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수 성향의 인물로 나오는데 한동훈 향한 보수층 민심 식어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약간 뭐랄까요? 조금 편한 말로 쓰면 째려보고 있다. 약간 이런 표현 같은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우신 분의 얘기예요. 여기 관계자니까. 한동훈 대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오늘 전 여권에 계신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우선 김영우 전 의원님께 지금 이 상황,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보수층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보수층 굉장히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외교 떠날 때 또 예. 들어오셨을 때 귀국했을 때 공항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2번 배웅 마중 다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악수를 어떻게 할까? 근데 거의 한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짧았습니다. 예. 사실 짧았어요.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좀 이게 긴장된 순간이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만찬을 통해서 좀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 실타래가 조금 풀려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이게 왕창 더 그냥 더 긴장, 초긴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악수 배웅 때, 마중 때 싹 짧게만 지나가는 예, 그 그게 악수 뭡니까? 그리고 보통은 모습. 지금 나오네 또 제작진이 영상을 바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계속 돌아가요. 보통은 해외에 나가시면은 보통은 출발하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기억에는 그 만나서 이렇게 차담회하고 떠나시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전혀 이게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는 50초입니까? 50 몇 초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비교적 길게 뭔가를 근데 얘기했어요. 제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우리 보수층, 우리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 예.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하고 당 대표인데 예. 그 두 분의 그 두 정치인이 이렇게 안 맞는다? 굉장히 고민되는 바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김용남 전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 가가지고 요새 말을 굉장히 편하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때려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여부, 정치 잘했네 못했네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느냐 마느냐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소신만 가지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선거 지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외연 확장을 계속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엄청난 과업에 이 지금 두 분이 합당한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죠. 소정 변호사께도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보수층 분위기가 어떤지하고 혹시 보수층이 지금 이렇게 분열돼 있습니까? 서로 이쪽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약간 달아보는 게 시각차가 생겨서 분열돼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세 갈래 여론이 있는데요. 세 갈래나 있습니까? 예. 첫째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데 여론이 하나 있고. 아까 심평 변호사와 예. 같은 의견이 있다 한쪽에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으로 오히려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카페나 예. 이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여론 두 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예. 두 분은 이제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니까 예. 화합해야 된다. 둘이 분열하면 공멸한다.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화합해야 된다. 예. 안타깝게 이렇게 외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흐름 중에 보수층에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각각의 그룹의 비중을 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비중을 보면요.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무슨 말이냐면 당 대표가 될 때 63% 정도 지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론 안 해봐도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과반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즘요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대결을 봐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요즘에 좀 떨어지고 예,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만큼 이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대안에 대한 이게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요즘 아마 저는 그 세 가지 비중 중에서 예. 아직은 둘이 통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세 갈래 중에 흐름을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이런 여론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수층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보수층이 분열돼 있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아주 큰 시각차. 방금 화면에 보셨죠? 그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반응들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복잡합니다. 상황이. 첫 번째 이슈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집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집인데요.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키워드 보시죠. 모금으로 재매입.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DJ 사저인데요. 얼마 전에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걸 매각을 했죠. 뭐 100억 원 정도로 매각해서 큰 논란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걸 왜 민간 업자에게 넘겼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 사저를 다시 사들인다, 사겠다. 뭔가 협약식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마침내 그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갖게 되고 오늘 계약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권동갑 이사장께서 뭔가 설명을 좀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김대중 대장 측과 이 DJ 사저를 앞서 김홍걸 전 의원에게 매입한 이 민간 사업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뭔가 만나서 이거 협약,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죠. 앞으로 이거 다시 이쪽에다 팔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아직 뭐 이런 조건 내용은 아직 안 알려지는데, 그동안 과정을 좀 정리해 보죠. 일단 김홍걸 전 의원이 일단 상속세 부담이 버겁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 7월에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합니다.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어떤 민간 사업하시는 분한테 매각했다는 건데 이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과 비판, 지적이 쏟아졌죠. 성급한 결정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게다가 이 논란이 쭉 이어지면서 아마 김대중 대장 측에서 뭔가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나 작업이 뭐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DJ 사저 재매입 추진 그리고 오늘 매매 협약식 방금 보신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단 쪽에서는요. 이희호 여사의 사저 보존 유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동안 민간 사업자 사실은 뭐런 이유나 이런 게 있어도 샀을 거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그렇죠. 그 엄청난 거액으로. 네. 근데 이 민간 사업하시는 분은 왜 다시 매각을 하기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저를 샀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가치를 살려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인 목적이든 그 가치를 살려나가야 그 집의 되는 거예요. 의미를 좀. 집의 예. 의미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 집과 함께한 역사, 그다음에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도 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더 이게 빛이 나고 더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유명한 곳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홍걸 의원이 저걸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너무나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걸 사가지고 개인이 그 가치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더 끌고 나가고 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굉장한 약간 부담을 느끼셨다는 부담도 거네, 그 느끼지만 부분에서. 그 가치 자체가 이렇게 강화되거나 함께 이렇게 모여지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 반대 의견으로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재단과 함께 해서 예. 이것이 잘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100% 전부 다 매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예. 방향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당장 김대중 재단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를 조금 더 아. 영리든 비영리든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김대중 재단과 함께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나 사회적인 어떤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대중 재단 쪽에서는 당장에 아마 그 정도 돈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금을 모금해서 그걸로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사저의 가격이 100억이라면 저 매입하신 분은 사실은 세금도 다 납부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대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했겠는데 일단 성금 모금을 통해서 다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지난 7월에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매각 뒤에 김홍걸 전 의원이 언론에 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서재.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교동 집 건물을 부시거나 뭐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이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지가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독지가이고 후원자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사저를 매입하신 분은 다시 이거를 팔기로 지금 협약을 한 거잖아요. 홍익표 전 의원님. 사실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지금 김대중 재단 쪽에서는 성금 모금을 통해서 다시 매입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낸 돈, 이 성금으로 매입한다는 거는 그 돈이 김홍걸 전 의원한테 건네지는 거랑 결과적으로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썩저 매끄럽게 또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으로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성금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것도 좀 따져봐요.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간단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금을 아무나 모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것도 다 법적 준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김홍걸 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매매 과정에서 얻은 일정한 수익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먼저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인이 먼저 성금 형태로 뭔가 좀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 동교동에 지금 아까 권노갑 이사장도 나오셨지만 권노갑 이사장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지금 특별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고 자연스럽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고액 성금을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일 거예요. 김영우 전 의원님. 네. 김홍걸 전 의원 방금 지금 나오고 있죠, 자막으로. 사저 매각은 어디까나 사적인 일이다. 사유재산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근데 김홍걸 전 의원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게 매각 절차가 끝나고 다시 그 사신분이 쪽에 매각한다고 이게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김홍걸 전 의원?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게 아들로서 예. 이 부동산 매각은 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참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고 그 사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걸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적인 부동산 매각이다, 부동산 거래다 이래버리면 게다가 모친의 유지도 유언이었죠. 있었고요. 유언도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친의 아마 유일한 친자로서 상속이 된 것 같아요. 예. 삼형제 중에.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거래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성의가 부족하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홍걸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나 뭐 김대중 재단에 속한 분들한테 조금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여태까지 깊이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근데 뭐 김대중 재단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니 여태까지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여태까지 더 주도적으로 알리고 서로 의논하자 그럴 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성금을 뭐 모금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 100억에 가까운 100억 정도로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득, 이익분은 어느 정도 그 모금에 기부를 해야 그래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출발이. 그러니까 두 분은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이 진짜 할까요, 그렇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이 이제 그 고민이 있었던 건 저도 이해를 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어차피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게 되니까 그 법률로 법적 논쟁 과정 속에 그렇죠. 상속을 받은 게 됐어요. 받았죠.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꽤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매각하든 아니면 다른 집을 매각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을 매각을 했던 거예요. 뭐 우리로서는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 매각을 했고 다시 이 집이 공적인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김홍걸 의원이 100억을 팔았다고 해도 거기에 뭐 양도세나 거래세 낸 게 있을 거고 또 상속세 낸 게 있고 하면 상속세에 있으니까 아마 그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상속세도 내고 하면 실제로 그 자기가 확보한 수익은 그 한 절반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100억에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절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그 납득할 정도의 수준은 먼저 만약 어떤 성금 모금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마중물인가요? 성금 모금할 때 이제 마중물로 누가 좀 큰 돈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게 알려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좀 풀리는데 두 분 그 의견 주셨는데 과연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사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목소리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내신 분이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본인의 사정. 아, 이거는 내가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을 하셨어요. 사제. 아, 사저가 아니라 사저가 아니고요. 사제입니다. 사제. 정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여당에서 어떤 분이 살짝 이 정도면 꼬집으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재매입한다고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원에 매각한 사제를 모금을 통해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북격인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 지금 약속 지키라고 약간 여당에서 압박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그 박지원 의원의 재산은 저는 이렇게 그 변동이 심한 걸 처음 봤어요. 옛날에 2003년에 비서실장 퇴임할 때요. 예. 40억이었어요. 예. 근데 불과 5년 뒤에 2008년에 14억이 돼요. 40억이 14억. 줄은 거네요? 확 줄은 거죠. 예. 40억이 14억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시 늘어서 예. 한 27, 8억 돼요. 예. 근데 그 여의도의 아파트가 21억 그 빼면요. 예. 예금은 한 6, 7억 되는 것 같아요. 현금하고. 따라서 이제 그 과연 이걸 다 내놓을지 아파트까지 여의도 팔지 예. 예금만 내놓을지 이거는 이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로 봐요. 평소에 스타일로 보면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저는 김홍걸 의원이 참 나쁜 사람으로 봐요. 세 군데 죄를 지었어요. 부모에게 죄를 짓고 국민에게 죄를 짓고 역사에 죄를 지었어요. 왜? 이호 여사가 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유언 방법이 요식이라고 어렵잖아요. 공정 안 했다는 이유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런 그런 유언을 반응이 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실수로 공정 안 한 걸 가지고 유언이 무효다. 이래가지고 이게 본인이 친아들이니까 2명 형은 없잖아요. 예. 이래서 이게 가로채겠다는 이게 부모의 뜻에 반하는 부모한테 죄를 짓죠. 그다음에 이 DJ 사전은요. 예. 국민 전체에 저는 우리 보존해야 될 중요한 게 자산입니다. 예. 역사적인 이런 게 국민에게도 죄를 진 거예요. 파는 거는. 예. 그다음에 역사에 죄를 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상속세가요. 예. 17억이에요. 그런데 5년 분납하거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3명이 사명자가 나누면요. 예. 조금씩 한 5억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 재산 한번 보십시오. 미리 아들한테 상속한 거 다 보십시오. 저번에 허위 신고해가지고 그때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 17억 내는 거 어렵습니까? 대출 받아도 100억짜리 사는데 저는 상속세나 일부 빼고는요. 예. 전부 이게 다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게 재단에 다 내놔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몇십억 가지겠다? 몇억 성에 보이고 안 되고 남은 그게 상속세 빼고는 다 내놔야 됩니다. 소정 변호사님 갑자기 민주당에 계신 분이 막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요? 약간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성금 모금비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도 뭐 한 얘기가 지금 뭐 아까 화면도 잠깐 뭐 본인 6억 뭐 현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개별 국회의원이나 또 개별 정치인들 차원에서 조금 뭐 선금이 시작되면 좀 낼 수 있어도 당이 뭐 이거를 전당원이 그 모금을 하거나 예. 뭐 어떤 결정을 내서 당론으로 뭐 선금을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일단 뭔가 진행은 됐습니다. 김대중 재단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건 성금으로 좀 마련하겠다. 일단 요 단계까지 오늘 왔다는 겁니다. 김홍걸 전 의원에게 또 혹시 민주당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뭐 두 분 독대를 해보시죠. 독대. 아, 여기 독대입니까? 어떤 분하고 또 독대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를 오고 가야 그래야 풀리지 않겠어요? 독대해서 이걸 좀 진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서로들 오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독대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 뭐 독대가 아니라 그 공개적으로 협의해보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마련해야 된다 말씀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글쎄요. 이 내용은 가볍게 그냥 흘려드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알쏭달쏭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60대 경계병이요? 경계병이면 사병인데 60대라고요? 나이가? 물론 물음표입니다. 아직 뭐 실현된 건 아닌데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올해 초에 사실은 어떤 단체가 좀 만들어서 알려졌는데 이름이 시니어암입니다. 물론 정규군은 아닌데 예비역들이죠. 군대 다 다녀오신 나이가 드신 분들. 근데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뭐 필요할 때는 우리는 동원되고 싶다. 군에.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뭐 군사훈련도 한다 그러는데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인구질병 시대에 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니어들이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해야 될 병역 업무를 좀 분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전역할 때도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택했습니다. 전쟁 나면 다시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당 내에서 법안 발통해서 이걸 뭐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화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성일종 의원인데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니까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병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 60대가 군에 가서 경계병 정도는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스위치, 그러니까 교체할 법안, 이런 분들로 뭔가 병역을 좀 채운다는 거죠. 이 법안을 고민 중이다. 그리고 병사 월급도 이런 분들이 군대 가게 되면 200만 원 정도 지금인데 이들에게도 급여 주는 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어제 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성일종 의원이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이가 50대 이렇게 또 60 초반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에서 경계라든지 이런 외주로 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꼭 560이 아니어도 돼요. 한 40대여도 건강하고 또 그런데 적성이 맞으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재입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로서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헌원되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어요. 자, 어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뉴스와 취재해서 같은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약간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일종 의원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화면 보시죠. 재입대 복무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군 경력이 있으신 50대, 60대 중에서 건강이 뭐 괜찮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경계 업무 정도를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희망을 받아서 건강한 분신의 시간을 받아서 경계 업무 정도 그리고 급여가 지급되는 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요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성일종 의원께서. 그러면은 김용우 전 의원님, 홍익표 전 의원님. 일단 성일종 의원의 저 구상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에 어떤 의견이신지 우선 김용우 전 의원님.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을 하셨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찬성 반대를 일단 떠나서 예.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병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병무청장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일종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거 그 취지는 알겠어요. 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계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군이라고 하는 게 20, 3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영 문화도 바뀌었고 무기 체계도 바뀌었고 명령 지휘계통 체계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경계 업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지만은 경계라는 게 사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거기에는 작전과 명령 계통, 지휘 계통, 훈련, 보고 이런 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200만 원 줘도 그거를 굉장히 그 훈련이 다시 돼야 되고 그
그 내무반 병영 문제라든지 예, 훈련 시스템 다 바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아파트 경계나 건물 경계하고는 다른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또 직접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홍익표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게 성일종 의원께서 너무 이 문제를 좀 희화화시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지금 벌써 군 병력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군 작전 체계에 바뀌어야 되는 게 GOP 선상에서 저도 전방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방부대에 우리 군 병력이 쭉 늘어서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북한군의 남침을 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간첩이나 공비 넘어오는 것 정도를 경계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병력이 넘어오는 순간 무조건 뚫립니다. 이미 작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병력은 그냥 버티는 일정 정도 버티고 빨리 후퇴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버티다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거점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과학화 장비,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로봇 장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계 근무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첩이 넘어오는 정도는. 그런 식으로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여서 전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성일종 의원 발언에 더 핵심적인 건 후자에 있다고 봐요. 5060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시큐리티 컴퍼니, 그러니까 보안회사 얘기를 했어요. 민간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까지 못 봤는데 오늘 방송 모니터 보면서 아까 나온 목소리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 미군 같은 경우는 보안회사가 없으면 전쟁을 수행 못합니다. 이미. 왜냐하면 심지어 미국의 주요 작전 지휘소나 핵심 시설의 보호를 군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보안회사가 해요. 그리고 장비 보급 같은 경우도 다 민간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폭적으로 우리 군 작전 시스템을 이 군 사업까지 군대 부분까지 외부의 용역이나 위탁 주지 않은 이 민영화죠. 국방의 민영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하는 5060 일반인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추가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데 잠깐 얘기하면서 아까 미국 군대 얘기했잖아요. 살짝 뒤에다 붙였어요. 미군도 그렇게 하면서 민간 회사에 위탁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국방비 부담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살짝 뒤에 오늘 뉴스와 취재를 통해서 살짝 그 얘기를 덧붙인 상이 나왔어요. 손정욱 변호사하고 김성일 변호사께는요. 뭐 찬반 의견보다 만약에 본인이 5060 이제 해당되시잖아요. 여기 50 해당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법이 시행돼서 이제 희망자를 보두면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경계병이라고 하겠는데 혹시 군 병과를 어떤 걸 좀 맡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공익법무관을 해가지고 3년 근무했는데 훈련을 한 달밖에 안 받아가지고 제대로 군인의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요. 제가 별명이 종합병원이 건강이 안 좋아요. 해당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또 3년간 제가 국가에 헌신했잖아요.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고 다만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 중에 모병제 잠깐 나왔길래 근데 외국 모병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고 한 7년 이상 정도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비판한 게 용병이거든요. 근데 국민군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따라서 이게 5060 이거보다는요. 대안은 AI에 기반한 과학 광군. 갑자기 과학 강군. 차라리 로봇 있잖아요. 로봇 AI 기반 이런 분들이 경계 잘 써요. 저는 60대 어르신보다 오히려 로봇가 요즘 이게 삼성 반도체가 벌써 좀 개처럼 로봇가 다 경비 잘 씁니다. 이렇게 AI에 기반한 저는 과학적으로 이런 데 강군을 육성하는 이게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본인은 지원할 의사가 없다를 말씀하시고 AI 얘기로 이렇게 돌리셨어요. 김상일 변호사께서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병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원래 통신 전산이었기 때문에 한다면 그쪽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계는 다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체계나 문화가 다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 장비나 이런 것도 싹 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력이 필요할 텐데 예. 그걸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전산과 출신이지만 전산과 출신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지금 AI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발전돼 있는데 예. 그걸 다시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일종 의원님께서 충정은 이해를 하겠으나 예. 고민은 살짝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성일종 의원께서 방송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분 반응이 별로예요 지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반응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얘기가 올 초부터 좀 나왔어요.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런 약간 좀 시니어 분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또 나온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른바 여성 희망 복무제인데 약간 논쟁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시니어 아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월입니다. 한참 됐어요. 올 초에. 시니어 아미라고요. 그냥 여성 희망 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이 그때 나왔어요. 이 여성 희망 복무제를 간단히 제가 압축해 설명드리면 정부 공무원 중에 경찰직이나 소방직 등 뭐 교정직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약간 특수한 직종이죠. 그 직종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병역을 의무를 일단 해야 된다. 여기에 여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군 복무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꺼내놨거든요. 요거 두 분 전직 의원님께 의견 좀 벌써 홍익표 전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글쎄 아마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남녀 동등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다소 이제 차라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전 국민 징병제를 하고 있어요. 여성분도 군대를 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정 연령이 되면 학원을 맞추고 일정 연령이면 다 가기 때문에 거기 누가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차이가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문제는 희망복무제는 경찰이나 또는 이제 그 소방, 그다음에 교정직, 교도소에 약간 이런 특수한 직에 제한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약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결국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이게 뭐 남녀 문제로 또 이걸 갈등으로 또 치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위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고 군복무를 해야 될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뭐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필요성,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계실 때 국방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김영우 의원님도 이런 거 좀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정말 다각도로 고민을 했었고 전문가들 만나 보니까 이거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복무제 관련해서. 네, 제가 그래서 입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경제 시스템 또 인권 문제, 남녀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화감, 그러니까 징병제 같은 거, 모병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잘못 접근을 하면은 정말 있는 집 자식이나 네? 지금 유지되는 병력보다도 훨씬 적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모병제로 가면 모병제로 가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했던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의 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국방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저출산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랜드 미래에 대한 그래서 저는 국회에 미래위원회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게 상임위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이런 거 국방 문제 그다음에 뭐 예산 문제 뭐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다룰 위원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화 안 됐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요 병력 문제도 조금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굉장히 뜨거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남녀 간의 어떤 갈등 요소 그리고 모병제를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계층 이런 얘기까지 섞여버리면 이게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이준석 대표 저 이름 용어가 맞습니까? 여성 희망 복무제가 맞습니까? 저는 희망이라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경찰이 되고 싶은 희망은 있어도 군복무는 안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라면 이게 그건 의무잖아요. 따라서 저는 저거는 희망
복무제가 아니고요. 말도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위헌이라 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정의가 안 맞잖아요. 희망, 복무, 희망이 아니잖아요. 왜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냐? 경찰 되려면 이게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올 초부터 이 얘기가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었죠. 당연히 선거 때는 약간 공약 이런 성격으로 이런 주장을 좀 내놨었는데 이게 또 다시 좀 오늘 휘자가 되나 봅니다. 뜨겁습니다. 민감하기도 어떻게 보면 초민감 사안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요. 군복무 문제. 네, 성일종 의원이 이 얘기를 좀 어제 꺼내놔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이것도 뜨거운 문제예요.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어떤 분이 딱 건드셨거든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때렸다. 근데 뒤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최근에 이른바 통일 말자, 두 국가론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부정적 반응이라는 건데 그때 통일 말자란 얘기하고요. 오늘도 뭔가 얘기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임종석 전 실장 들어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미 두 국가 상태고 이 38선 이북은 북이 등기를 다 갖고 있는 건데 영토 조항을 헌법에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 아예 차제에 이렇게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지우든지 재해석하든지 개정하자는 쪽이고 저는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 통일하지 맙시다. 두 국가로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규정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아예 헌법의 영토 조항을 없애자. 그리고 통일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간 주장을 내놨어요. 여권과 정부 내에서는 비판이 큽니다. 일단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 온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당 내에서 그리고 정부 내에서 비판은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도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예상대로 굉장히 강한 반발과 비판이 나왔죠.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비판적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남북 두 국가론 이거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영토이고 평화통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 담겨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은 영토 조항 삭제하죠까지 또 주장을 더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해식 의원이 어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하죠.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의 페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인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익표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론과 다르다, 당 입장과 다르단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 헌법하고 다른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반응인데 지금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저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요. 그 임종석 전 실장도 헌법 불합치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에 이런 조항을 없애야 된다. 두 개의 국가로 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의 일부 조항이 자신의 주장과 불합치한다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이 이러니 그러면 필요하면 헌법도 좀 개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민주당은 당론이 지금까지도 평화적 교류협력에 따른 통일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거는 아직 당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론과 다른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의 얘기도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종석 전 실장의 제안을 한 거고 그 제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의도도 보니까 조금씩 말이 바뀌었어요. 첫날 얘기할 때는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오늘 CBS인가요? 제가 여론 오늘 언론에서 인터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할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일단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미래에서 그 세대들이 통일을 원하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이 좀 조금 결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하고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는 얘기 하셨냐면 90년대 중반에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교류왕래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한 30년 지난 후에 남북이 어떻게 통일하고 진짜 통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그때 협의하고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임종석 실장의 화두가 너무 세게 던진 건 맞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그 의견을 좀 수렴하고 광범위하게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강조화법을 써보니까 상당한 오해와 당의 입장에서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통일 맙시다. 그리고 두 국가론. 이게 또 북한에서 최근에 작년 말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제 따로따로 갑시다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 거가 또 맞물리면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이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반응이 비판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 더민주혁신회의,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성향이 굉장히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굉장히 강도가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제재 준수 노력과 워킹그룹이라는 족쇄. 대북 제재를 준수는 정말로 진심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재라는 게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인데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해서 정부가 판단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또 남북 문제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586 정치인들이 적지 않는데 이분들이 의회 내에서 확고한 대북정책 개혁 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대통령을 견인했다면 대통령이 관료들에 둘러싸이지 않고 좀 더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김영우 의원님, 그러니까 대북 제재 준수를 왜 그렇게 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준수했냐라는 거하고 386 그룹이 제대로 이거 뭐 북한과의 정책 못 썼다. 지금 이걸 비판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갑자기 뭐 통일은 접고 평화롭게 살자. 두 국가로. 뭐 그냥 두 국가로 그냥 각자 살자. 이게 이제 거의 노이즈 마케팅이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임종석 전 실장 평생 통일하겠다고 했었고 전대협 의장 했던 그것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실장인데 또 지난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 이런 것도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통일은 접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데 저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통일도 저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메신저가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또 국내적으로는 친명 대 비명 간의 뭐랄까, 그러니까 친명 또 친문 간의 정치투쟁, 권력투쟁으로 가는 양상이에요. 지난 어떤 그 총선 직전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일론과 또 권력투쟁 이런 것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국가론, 김정은이 얘기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던 그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두 개의 국가론이 가능하려면 정상 국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나라가 자유왕래하고 방송통신 개방하고 이산가족 자유롭게 상봉하고 여행 자유롭게 하고 북한 인권 문제 없어야 되고 대남 도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대남 도발하고 대남 공격용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만들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두 개의 국가로는 완전히 그 정말 구름 위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에게 주파수만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 폐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끌려가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그 북한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도 지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가지 뭐 주제가 있는데 오늘 특히 국회 상황 좀 하나 영상이 들어와서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표결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법안도 많고 어떤 안건도 많았는데 특히 국가인권위원들을 뽑아요. 각각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과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각각 표결해서 이제 찬반 표결을 했거든요. 근데요. 굉장히 상황이 묘하게 갔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들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의회가 무슨 의사가 진행되냐고요 지금? 안 되냐고? 아니면 국민의힘 뜻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15분만 정의하겠습니다. 15분 동안 해결하고 있죠. 오늘도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군요. 자, 무슨 표결 때부터 영상에 설명이 됐는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야당 추천 인권위원장 선출안과 여당 추천 인권위원장 선출안, 인권위원 선출안이 각각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여당 추천 인권위원은 부결됐어요. 통과 안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반대표가 173표니까 이 정도면 이거 민주당 의원들 다 반대하신 건가요? 근데 반면에 야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은 거의 다 찬성이 나왔죠. 그럼 여기는 여당 의원들 다 찬성했다는 얘기가 돼요. 가결되고 여기는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야당에 추천한 인물만 통과, 여당 추천은 부결된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표결 뒤에 얘기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김용우 전 의원님, 이게 이 정도 사안은 여야가 미리 합의하지 않습니까? 보통 합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찬성해 줬잖아요. 그건 통과가 됐는데. 제가 봐도 사기를 좀 당했네요. 근데 정말 합리적인 우리 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시지만은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했던 거는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홍익표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좀 그 전후 사정을 제가 전혀 몰라서 예.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진 않은데 통상적으로 저런 사안들은 그 합의해서 안건을 올릴 때에는 서로 같이 처리하자라고 합의가 돼야 안건 처리로 그렇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단 네.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당에서 추천한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원내대표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우리 그 민주당 의원총회를 했더니 반대 의견이 너무 높아요. 절대로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두 사안을 자체를 다 보류시키는 게 맞았었죠. 합의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이제 저쪽 원내대표한테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옷 벗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뭐 실제로 옷을 벗는지 안 벗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원들한테 재심을 묻게 돼요, 한 번은. 맞습니다. 저 정도 되면. 사기란 말이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렇게 돼. 왜냐하면 자기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일을 안 만들려고 원내대표들 간에 꽤 조심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벌어졌어요. 그렇게
만약에 통과 자신이 없었으면 이거 우리 통과 못 시킬 것 같다. 미리 얘기했어야 돼요. 그 후보자가 전혀 부적격 그 사유가 있다. 바꿔달라. 그러면 아예 전체로 일단 오늘 표결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고 처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람을 바꾸거나 어떤 그런 방식을 했었는 게 국회 운영에 조금 더 그래도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그 과거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게 별론데 이거 더 또 여야 관계 또 이게 뭐 멀어지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오늘 있어서 속보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게 무슨 영상이 지금 나온 겁니까? 오물 다 줄게 춤추는 AI 김청 AI라고요?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방금 전에 북한 김여정 글쎄 저 가짜겠죠? 근데 진짜 얼핏 보면 모르는 분들이 보면 특히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진짜인가 보다라고 밀 정도인데 이거 딥페이크 영상이라고요? 네, 기술로 합성한 가짜 영상이고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상의 김여정의 얼굴과 몸을 이제 합성한 영상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풍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사실은 주요 정치 권력자들은 이렇게 좀 풍자의 대상이 되거나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오물풍선을 자꾸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 조연아의 뮤직뱅크 공명 줄게를 이용해서 오물풍선 줄게 이렇게 풍자하는 영상도 게시가 됐는데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요 이런 영상 알겠습니다. 뭔가 풍자하고 약간 이제 비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은 이게 약간 웃으면서 보면서 이거 요즘에 뭐 사람들이 생각을 반영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혹시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 같은 경우 요즘에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풍자 영상이 나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죠.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풍자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된 적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너무 또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막 이렇게 걸그룹 이런 것들로 합성하다 보니까 너무 성상품화 같은 좀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딥페이크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딥페이크를 처음에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치인을 딥페이크해서 웃고 즐기면 또다시 이게 죄의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 정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약간 비판도 하고 보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약간 딥페이크 자체에 대한 최근에 걱정이 좀 나와서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사실은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 하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고 갖고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보면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이럴 때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 오늘 국회에 이제 통과된 걸로 지금 나오더군요. 이게 일단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특히 여기 보면 구입 내 소지, 시청 이것까지 처벌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논의가 뜨거웠던 그 법 적용인데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제 성적인 욕망이나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걸 넘어서서
이 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할 것이냐, 또 이걸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을 들여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고 또 모르다가 부지불식간에 뭐 단체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처벌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에 딥페이크 관련한 처벌이 미약하다.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내용이나 가학성이 지나치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처벌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를 알면서도 이런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도 통과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통과가 됐다 나오는데 반대가 없었어요. 반대가 없었고 다 찬성이고 기권 조금 있었지만 찬성이 241표, 반대 0, 기권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통과된 건데,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 전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번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셈인데, 근데요, 이거 소정욱 변호사하고 김상희 평론가, 이것만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딥페이크가 근데 이거 일부 표현의 자유 속에 풍자나 그건 들어갈 수 있죠. 있죠. 예. 근데 이거 성착취물 그건 이런 다른 거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데 범죄니까 처벌하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거 최근에 우리 비범죄와 너무게 잠재적 전과자나 청소년들이 너무게 호기심에 잠깐 일시 뭐 소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도 그러지만요.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각 경찰서에 이걸 전담하는 사이버 예. 이런 게 인력이 몇 명 안 돼요. 저게 여러 사건을 해봤거든요. 예. 따라서 현실적으로 관하게 실효성이 단속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경찰의 업무 부담도 엄청 커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이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자부터 이게 좀 처벌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보시기에 오늘 법안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참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를 하면 사회를 적어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위한 예. 규제나 아니면은 사회의 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안 하니까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일단은 교육. 그러니까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거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등등의 이런 교육을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이런 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랄까? 발명, 뭐 개발, 예. 뭐 이런 쪽에도 예산을 투여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규제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나 행정적인 처분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투여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평상시 고민이 있다면 예방적인 조처를 행정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 뒤늦게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처벌을 만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다 처벌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만들어대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만들 때도 어떤 사회를 편가르기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런 주제 내지는 예. 사회 안정성을 해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요,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토론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근데 양쪽 다 어떠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보스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충성의 경쟁, 잘 보이기 경쟁 이런 예. 데만 진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밤새서 미리미리 그렇죠. 고민을 이런 했으면. 걸 밤새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하면은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을까, 이득을 얻을까 이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두 분이 쓴소리 해주셨는데 아무튼 법은 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물 이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법안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어머머. 나이가 나부르는 세상에.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우리 집 앞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 소리가 뭔 소리다냐고 나와서 본 게 남자는 이쪽에 가 있고 여자는 저 가운데 가서요. 더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주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거니까 반드시 검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팀원들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제 여자친구는요. 앞에 오토바이를 친 거는 자동차가. 근데 거기에 탑승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퇴근길 뺑소니 비극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손종혜 변호사께서 이 화면 좀 보시면서 언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4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강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한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오토바이 뒷면을 충돌했고요. 얼마나 가속을 했냐면 이 오토바이가 100m가량 튕겨져 나갈 정도였다고 하고 거기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남자친구, 뒤에는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예. 이 앞에 있던 남자친구 역시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머리도 크게 다쳤다라고 하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을 갔다고요? 심지어 본인 차는 마세라티를 운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 외제차입니까? 그렇습니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이걸 버리고 또 같이 벤츠 차량과 그 전에 질주를 한 장면들도 포착이 다른 되는데 차량이 또 뭐 달리는 차량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보죠? 지인인 또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CCTV를 추적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예. 거고요. 현재 이 사람은 지금 도주 상태이고 차량도 법인 차량이라서 실제 누가 운행했는지 이제 특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으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또 법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누가 운전했는지까지는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심야에 이 벤츠와 마세라티가 이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폭주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도 미처 보지 못하고 이렇게 큰 사고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CCTV도 많고 뭘 찍힌 게 많았는데 왜 그 운전자, 그 가해 운전자를 아직도 잡지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도주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소유자 그리고 차량의 보험 가입자 그리고 그 사람 누가 운행했는지까지는 특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처에 숨어 있다 보니까 좀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나 곧 추적돼서 검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도망갔는지가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잖아요. 혹시 음주 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CCTV를 역추적해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했더니 예. 운전대 잡기 10분 전에 이 강주 모 일대의 어떤 술집 음식점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수십 시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잡혀서 음주 검사라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알코올 그 체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측정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김호중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후 사정에서 음주량이라든가 동석했던 사람 또 식당 내부의 CCTV를 특정해서 술의 양이나 만취 상태인 걸 입증하면 위험운전 치사죄로 이제 적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지금 뺑소니 말하는 소위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합니다. 일단 뭐 음주 그거보다도 지금 뭐가 막 저 CCTV에 찍힌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뭐 도주하는 모습, 아니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주변에서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 조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저런 모습까지 나왔다 그러네요. 크게 다친 사람들 두고 저렇게 도망가기 급급한 모습이고 동석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도주를 도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3명 다 추적 중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야, 정말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는요.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저번에 봤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요. 근데 특가법에 도주치사가 되면요.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훨씬 더 강하군요. 아니 5년 이상 무기징역. 옛날에 롤스로이스 나면 20년 나왔어요. 20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5년밖에 안 나잖아요. 저분은 이게 도망가면 저분이라고 할 가치도 없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중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이 상황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두 분. 연인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집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피해를 보신 분의 어머니 말씀인데 아들이 12월부터 배달 기사로 일해왔고 새벽 2시쯤 퇴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상호 당일에 돈이 모이면 결혼할까라는 얘기 나누면서 퇴근하던 길이었대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 볼 때마다 여자친구 생사를 묻고 있답니다. 지금. 아까 사망이라고 설명이 됐었는데요. 충격으로 치료 거부할까 봐 위독하다. 여자친구가 위독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 이걸 어떡합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본인이 구호조치 대상이라서 고개를 들면 안 되는데도 사고 직후에 우리 여자친구 괜찮냐고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오토바이 태우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여자친구에게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라고 하면서 생존만 해 있으면 그동안 내가 앞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다 갚아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이제 사망한 상황을 알면 나중에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릴지 이제 부모가 걱정이 돼서 아직 알리고는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됐고요. 또 이 피해자 여성의 또 가족들은 얼마나 또 낙심하고 있는 상황일까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젊은 연인이 비극 결국은 이렇게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